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영혼과 그리고 소중한 이 땅의 미래 세대 안전통학을 고민하시는 그런 귀한 손님들이 와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릴 때마다 힘차게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서울을 노동이 존중받는,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노동 존중 특별시로 만들겠다. 서울을 불평등 없는 그런 서울로 평등 서울 특별시를 만들겠다라고 공언하시고 연일 그러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 오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 노동존중특별시 만들고 평등서울특별시 만드는데 또 이분이 안 계시면 안 되겠죠. 사회변혁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민주노총 16만 서울조합원의 대빵 서영석 서울본부장님 오셨습니다. 함께 우리 박태하 정책실장님 함께 오셨습니다. 이분이 작년부터 우리 이 셔틀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시의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우리 셔틀 연대가 힘있게 강화 발전하는 이러한 부분에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그리고 실천위원회 위원장 이런 그 중책을 맡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서울시 서대문 2구역이 지역구십니다. 이선거구가. 우리 박은기 서울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그 중요한 역사적인 이 순간들을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인터넷 뉴스에 우리 최덕효 대표님 항상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데 오셨습니다. 네. 정부 애니메이션 노조 유재훈 위원장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서울시에서 오늘 이 시장님과 간담회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우리 셔틀연대 많이 도와주실 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울시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네. 버스 정책 과장님이시라고 합니다. 네,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그 지역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진주에서 대전에서 우리 지방 부위원장님들, 간부동지들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우리 서울 지역의 셔틀버스 노동자들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서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일단 간담회 하기 이전에 시장님께 인사말 한 말씀 들어봐야 되겠죠? 예! 네, 시장님을 모시고 힘찬 인사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지역에서도
해외에서도 많이 오셨다면서요? 이렇게 오신 거는 아주 뭔가 저한테 특별히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 거죠? 우선 우리 함께 해주신 서영석 신정읍총 서울본부장 박웅기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서울시장을 하면서 진짜 노동의 사각지대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 기사분들 이분들이 그야말로 사각지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이분들이 특히 겨울철에 어디 대기할 장소도 없는, 그래서 어디 건물 그냥 추녀 밑에 이렇게 있다든지, 특히 추운 겨울에 있을 곳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강남역 사거리에 우리가 휴게소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 와서 쉬시기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드시고 또 하다못해 어떤 자기 혈압도 재보고 또 이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가사 관리사라고 하는 가사 도우미로 흔히 알려져 있는 또 이런 노동자들도 사실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거의 정말 힘든 노동 상황에서 일하고 계시는 장기 요양 관리사, 요양 보호사 이런 분들도 사실 종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케어하면서 급여라든지 처우는 너무나 열악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직은 뭔가 인간이 존중하는, 노동이 존중하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큰 과제, 도전 과제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아마 모이신 여러분들도 사실 누구나 알고는 있는데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일어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사실 문어나이 떡 더 준다고요. 스스로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이 강화돼야 되고 노동자들이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존재할 게 아니라 단결해서 뭔가 힘이 뭉쳐져야 이런 목소리도 제대로 내고 또 이런 행정부에, 정부나 지방정부에 요청할 수 있겠다. 지난번에 함께 노동 포럼에 여러분들 오셨죠? 예. 그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또 저한테 막 세게 데모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셨고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끌고 뭔가 한번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뭐 주장하시는 다 쳐다보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영석 본부장님 계시지만 민주노총도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이렇게 힘을 합치고,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예습을 좀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이건 중앙정부가 또 법령을 고쳐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법령을 고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하시면 좀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시가 나서서 법령을 고치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훨씬 낫죠. 나중에 말을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저희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다 좀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할 거고, 또 우리 박웅기 의원님 진짜 훌륭한 시의원이십니다. 늘 아마 우리 셔틀 연대 그런 뜻들을 서울시에 관철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역할을 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조례를 만든다든지 예산을 배치하는, 특히 예결산 위원장이시니까 제가 뭐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결국 여기 가서 딱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알고 이렇게 모셨어요? 그다음에 그래도 아까 우리 민주노총의 대빵이신 서영석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저는 이 찰떡궁합이 돼서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이렇게 세게 저희들한테 뭐 우리 잘 모르는 척하고 저를 세게 쳐야 돼요. 그래야 또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또 그래서 또 중앙정부에 요청도 하고 해서 아무튼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힘이 나십니까? 네! 이게 실현돼야지. 실현한 게 뭐고 아니냐. 자, 다음은 아까 소개해드렸었던 역시 그래도 우리 든든한 백파워는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우리 16만 조합원의 본부장이신 서영석 서울 본부장님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많은 동지들 모여 계신 거 보니 힘이 부쩍부쩍 납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영석입니다. 작년 여름 생각이 좀 났어요. 앞에 앉아 있으면서 동지 여러분들 그때 다 참여하셨는데 우리 보신각 앞에 마당에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민주노총에 가입하시기 전인데 박상훈 위원장한테 속았어요. 뭐 집회를 하는데 와달라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일정을 좀 쪼개고 얼마나 모입니까 하니까 한 1000명 이상 모일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30만 동지들과 100만 가족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거 안 가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동지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동지들의 사정, 또 노동 조건 이런 것도 그래서 알게 됐고 아마 저를 보면 시장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린 아이들을 싣고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싣고 안전수송을 하는 동지 여러분들의 노동에 대해서 아마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 무관심했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지들을 알면서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데에서 자기 본분을 하는 이런 노동자들이 있어서 이 사회가 지탱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날 뜨거웠었는데 학원연합회 회장이었죠. 근데 그분이 여러 좋은 얘기한 것도 있었는데 기억 남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한 식구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정부의 정책 때문에 우리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걸 자기들도 나서서 함께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이 얘기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은 보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용자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일을 많이 시키고 돈은 덜 줄까 이런 게 사실 우리 사회의 기본 구조인데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이제 정부에 로비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이익만 취하고 하는데 그때 그런 사용자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게 사실은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하고 있고 노동조합도 만들어서 우리 민주노총의 직가입 노조로 서울본부에 함께 하고 있고 하는 동지들 정말 고맙기도 하고요. 동지들이 계셔서 민주노총도 점점
힘이 커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동지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애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참 어려우실 텐데 시간 내기 어렵잖아요, 동지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걸 보면서 정말 저도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추운 겨울에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까지 이렇게 모이시는지 그 염원이 절절히 느껴져요. 시장님 어렵게 모셨죠. 우리 박은교 의원님도 어렵게 모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자리 진짜 소중하다는 생각을 동지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그건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사회에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은 정책 제안도 노조에서 드리고 이렇게 한 거로 아는데 올해 해가 바뀌는데도 됐다는 얘기는 안 들려와서 저는 좀 시장님 계신데 서울시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지 않는가 하는 답답함이 좀 있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의회도 제안도 하고 시에도 제기하고 많은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위원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일이 됐다는 얘기는 없고 그나마 이제 다행스럽게 시장님이라고 모시고 직접 간담회를 해서 내년에라도 빨리 했으면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답답함은 좀 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시 전체 이 행정에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정책 제안도 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는 자임도 하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사회의 발전 측면으로 보면 굉장한 원동력이고 행정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답이 더딜까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오늘 그런 거에 저만큼이나 동지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빨리 뭔가 해결되길 바라서 이렇게 모신 거로 압니다. 시장님 어렵게 장시간 모셨으니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 많이 하셔서 오늘은 시장님한테 또 여기 예결위원장도 계시니까 내년 초에 바로 예산 편성해서 센터를 세워서 한번 이 부분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을 통학 안전을 책임지는 이 시스템을 서울에 진짜 모범적인 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해서 정착시켜 보겠다. 이게 오늘 간담회하는 목표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그 확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박 위원장님은 차마 예의상 그렇게 확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려준 거고요. 제가 시장님 나름 이제 오랫동안 뭐 이런저런 협의도 해보고 해봤는데 굉장히 좋으신 분인 건 사실입니다. 또 노동에 대한 철학이나 관점이 우리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뭐 이분 바로 임기 끝나면 민주노총 간부해도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하겠다, 해야 된다, 필요하다, 공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해서 바로 그게 되질 않는 거거든요. 많은 과정이 있고 또 이 공무원들의 손을 통해서 이 일이 결과까지 가려면 또 중앙정부의 뭐 이것도 있고 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김에 확실한 약속을 받고 동지 여러분들이 또 담당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모이신 동지들이 현장에 가시면 더 많은 동지들한테 진행되는 걸 얘기하고 공감을 해서 힘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게 힘으로다가 자꾸 압박도 하고 하셔야 됩니다. 네. 바쁘시겠지만 이러한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노동 조건이나 이 전체적인 일하는 이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들의 노동의 미래 일상도 개선하는 거지만 이 많은 미래 세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쁘고 힘들더라도 지금이 기회다 이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될 겁니다. 민주노총도 서울 지역에서 저도 열심히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자. 그걸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뛰자. 이 결의도 같이 다지는 좋은 간담회가 되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본부장님 지금 그 인사말 하시는데 상당히 좀 소리 좀 줄여요. 상당히 좀 불안했어요. 왜 이렇게 눈치 없이 시장님보다 박수를 더 치는 겁니까? 오늘은 시장님이 제일 많이 박수를 받으셔야지 되는데 네, 아무리 시간이 좀 쫄려도 이분한테 또 우리가 한 말씀 청해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의지가 있어도 예결위원장 사인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박웅기 시의원님 모시고 힘찬 그 지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예결위원장이라는 타이틀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제가 타이틀 갖는 것 중에 제일 기쁜 건 민생위원장입니다. 저희 당에 을지로위원회가 있죠. 저희 서울시의회는 민생위가 있습니다. 여러 노동자들, 그 다음에 사회 곳곳에 아픈 분들을 대신해서 움직이는 곳이 이제 민생이고요. 거기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동지들과 항상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장님이 저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도대체 서툴연대가 뭐야? 진짜 이름도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길 가면서 보는 노란 버스 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분들 정말 어떻게 일하시지? 아이들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절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노동자라고 하기도 뭐하고 사용자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주 이제 애매한 그런 위치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앞서서 박 시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법으로 풀 문제가 더 크다는 거 저도 이제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법을 고치라고 시장님의 위치에서 아마 제안도 하시겠지만 더 빠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시장님 지지율 좀 올려주시죠. 전국에서 동지들 오신 걸로 압니다. 정말 전국에 가셔서 제가 박 시장님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정말 노동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단체장보다 관심과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장도 하지 못한 일을 했던 분인 건 분명합니다. 그건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박 시장의 지지율을 올리시면 여러분들의 일이 해결되는 아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그 다음에 공무원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죠. 근데 답을 얻기에는 참 전문가들의 그 의견이 좀 필요하다 생각돼서 우리 박원순 시장이 만드셨던 희망 제작소에 사다리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과 올해 제가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 문제를 1년 동안 고민하면서 조례도 만들고 했던 사례가 있어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 다음에 우리 서영석 본부장님한테 내년에는 이 셔틀버스 부분을 사다리 포럼에서 좀 주제로 다뤄서 좀 좋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담긴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이제 바라는 제안을 한 상태고요. 이 부분이 좀 같이 진행되면서 좋은 결과가 내년에는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제로 그 희망제작소 사다리 포럼에 그 임주환 변호사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이 직접 우리 사무실까지 오셔서 저랑
그 우리 저 박원기 의원이 제안을 하셨다라고 해서 한 1시간 정도 같이 그 논의를 하고 2017년도에는 그 희망제작소 서달리 포럼에서 우리 셔틀 연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함께 풀어가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다는 걸 보고 드리고 우리 저 박원기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영상 발제를 좀 간단하게 할 텐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셔틀 연대는 작년 2015년 4월 27일 날 그동안 수십여 년 동안 1000만 미래 세대의 안전수송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수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그런 아주 대단히 갑갑한 그런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받는 너무나 큰 어려움, 서름, 압박 이런 것들이 너무나 컸었죠. 그래서 작년 4월 27일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의 권익을 우리 스스로가 쟁취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권익을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뭉쳐서 우리 권익 쟁취해보자. 이런 기치를 걸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정부 셔틀버스 노동자 연대 출범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 초에 우리도 노동조합을 건설해서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우리의 입지를 좀 다져가보자 이런 취지에서 올 3월 달에 설립총회를 했었죠. 그 설립총회 자리에 아마도 많은 분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축하 동영상을 그때도 보내주셨어요. 그 축하 동영상 중에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시장님의 기절이 있었어요. 뭐냐면 수십여 년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생을 하신 우리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애로를 너무나 잘 압니다. 라는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예, 그렇게 이 셔틀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이 애로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많이 살피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우리가 이 제도 개선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정부 이 국토교통부가 대단히 아주 좀 전형적인 이 탁상행정, 권위주의적 행정 이런 행정으로 일관되어 왔었고요. 결국 지금 현재도 아마도 뭐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그 현장에서는 많은 동지들이 그 단속반에 쫓기면서 그러면서 불안하게 아이들을 신호대기 하면서 내려주고 도망을 가고 또 저 학교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곳까지 끌고 가가지고 아이들을 할 수 없이 단속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내려주고 이런 이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루빨리 우리가 이걸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차원에서 서울시에 그래도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집행하시는 이 서울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제도를 좀 합리적인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해서 그래서 이 서울시를 상대로 추진을 해왔었고 오늘 마침내 간담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잠깐 이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현황은 2013년도에 도로교통공단의 환경공학부 김정환 교수인가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이 셔틀버스 운행이 약 27만 대가 운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적도 있는데 우리 셔틀연대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시설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곳이 총 14만 7천 15만 시설이 있고요. 이 시설에 많게는 100여 대가 넘는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100여 대가 넘죠. 한 학원에 그죠? 그리고 몇십 대씩 또 이렇게 운행을 하고 이런 것까지를 감안했었을 때 그랬었을 때 30여만 대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서울시에 지금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거의 10여만 대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서울시 지역에 그 상주하는 차량만이 아니라 저 10여만 대에는 서울시 상주 차량은 거의 우리가 6, 7만 대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분당이라든지 성남, 그다음 고양, 일산 이런 데서 이제 서울로다가 그 운행을 하는 이런 차량까지 포함해서 한 10여만 대 정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지금 우리 정책과장님 버스 정책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 사업용 차량은 버스는 이 허가된 차량이 불과 43,000대에 불과합니다. 그 43,000대도 대부분은 다 관광버스들이죠. 노란 버스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통학에 투입이 된 그런 통학버스, 이 셔틀버스는 불과 몇천 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그러면 30만 대에서 시설장들이 직접 소유한 뭐 1, 2만 대와 그 다음에 크게 잡아서 사업용 만 대를 잡는다 하더라도 20만 대가 훨씬 넘는 차량들은 그럼 뭐냐? 불법 자가용 유상 운송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올해 9월에 서울노동권익센터, 이 서울시에서 설치한 그런 센터죠.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우리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이 노동 조건이라든지 등등을 좀 생활주택까지 이렇게 한 그런 이 설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설문 결과를 보면 이미 그 30만이라고 하는 이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그냥 하루 하고 말고 1년 하다 말고 몇 년 하고 그만두고가 아니라 평균 근속이 12.3년, 12년이 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직업군으로다가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셔틀버스는 대단히 운행시간이 좀 짧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렇게 이 10시간이 넘는 그런 운행시간을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운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보면 불과 월평 교정 수입이 210여만 원 돈. 거기에서 그러니까 꼭 지출이 돼야 돼. 뭐 유류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등등의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월 한 76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불과 150만 원도 안 되게 그렇게 그 순수입을 가지고서 생활을 하는 이런 아주 대단히 열악한 조건에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처해 있다. 네, 다음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이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가장 지금 애로가 큰 것 중에 하나가 운행을 안 하는 운유 시간. 이 다음 그러니까 운행을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죠. 그 대기 시간에는 차량을 어디다가 댈 곳이 없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맞죠? 네. 안정적으로 학원 앞에다가 내 차 세우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주정차 걱정 안 한다. 딱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길거리에서 차를 세워놓고 또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워놓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런 휴식 조건, 이런 그 휴식 조건 때문에 훨씬 더 그 노동 강도를 심하게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운행시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도 참 다양한데 급여 체불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 정비, 운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뭐 담벼락 고쳐라, 무슨 그 전등 갈아라, 뭐 수도꼭지가 새니까 그거 고쳐라 이런 식의 보수 정비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학원 그 안팎으로다 청소하는 거 여러분들 다 하시죠? 이런 식으로 청소 환경유아 요구를 받고 심지어는 등본 띄우라고 원장이 자기 등본 띄우라고 그거 심부름도 시키더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개인 심부름까지 시키는 이런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다음.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3월 13일 날 그 입법 예고를 통해 가지고서 결국 7월 29일 날부터 이제 그 시행 공포 7월 20일 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시행 공포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시행된 법 개정 내용은 한마디로 그동안
불법 유상 운송을 했었던 차량 중에 2013년 세리비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나니까 대통령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마련하라 이러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서 교육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이 세 개 부처를 함께 하는 그런 국가정책조정회의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 2013년도 5월부터 이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시작이 돼가지고서 2014, 15년이 되도록 2년 동안 국토교통부 손을 못 댔어요. 왜냐? 처음에는 국토교통부가요. 제가 배석주 과장을 만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국토교통부에서 불법 유상운송하는 자금 다 근절시키려고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토교통부는 몇 대가 굴러다니지도 몰랐었던 거예요. 셔틀버스가. 그런데 이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국에 수십만 대가 굴러다니는데 이건 무슨 대체 운송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절시킨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런 고민을 하니까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는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청에서는 이미 2014년 1월 28일 날 법 개정을 했어요. 어린이 보호 차량은 무조건 의무적으로다가 경찰청에 신고하라. 이렇게 해서 법 개정을 했는데 그런데 정작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안을 마련을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했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3월 13일 날 부랴부랴 국토부가 법 개정 입법 예고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는 차량은 첫 번째 노란 도색하고 그 다음에 또 안전장치 경광등이나 발판 같은 안전장치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 가가지고서 구조변경 승인받아오고 그리고 시설장애랑 공동소유 등록하고 거기에다가 경찰청에 가가지고서 어린이 보호차량에다 신고를 하라 하더니 최근에 와서 또 뭐 하나 더 늘어났죠? 예. 구청에다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신청 또 받아오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아주 대단히 정말 이중 삼중으로 그렇지 않아도 이 운유 시간에 휴식 시간도 없이 그렇게 뺑뺑이 치고 있는 우리 셔틀 노동자들을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법을 개정을 했는데 이게 공동소유 등록을 한번 하려고 우리가 구청에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서류 한 10여 가지 되죠? 거기다가 원장들 그거 하려고 그러면 인상 쓰죠? 기차 타고. 이러한 정말 그 일선에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정책인지 장난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푸념을 할 정도의 이런 택도 아닌 이 법 개정을 해놓고 자기네들은 다 했다고 더 이상 할 게 없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일부 개정이 되고 나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뭐냐면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그래 어린이 보호 차량을 그렇게 해서 한다 치자. 지금 현재 10만 대가 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 신고된 차량 수가 경찰청에. 그런데 그 10만 대의 배가 되는 14세 이상 중고생 통학 등하원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 국토부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번에 2013년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도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었던 그 작태를 이제 앞으로 얼마를 더 해갈지 모르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세 이상의 그 중고생들 역시 우리 소중한 미래세대 그들을 우리가 등하원시키고 등하교를 시키는 이 와중에 다른 것도 아닌 서울시 공무원들에 의해서 우리가 엄청 단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에서 단속 당한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단속. 시장님 한번 좀 뒤돌아봐 주십시오. 네. 예,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진짜로 한 달 정말 어쩔 수 없이 등교를 시키려고 하면 새벽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 다 잠자는 밤에 우리는 새벽불 보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서 그 아이들 무거운 책가방 들고 등교하는 아이들 태워가지고서 학교에 태워다 주고 저녁에는 또 밤 야간 자율학습까지 다 끝나고 또는 학원 다 끝나고 나면 저녁별 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돈이나 많이 법니까? 아까 본 대로 평균 200만 원도 어림없는 그런 열악한 수익 구조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자들이 도대체가 뭘 잘못 그렇게 큰 득죄를 졌다고 그렇게 참
단속당하면 일단은 일하는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 맞죠? 네. 3개월 행정처분 줄여서 그것도 처음에 180일 받다가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대단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음. 자, 이래서 참 서울시 단속에 아주 대단히 불만이 많은데 문제는 사실 작년에 우리 박은기 의원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의원님 그 사무실로 가가지고서 이거 틀림없이 서울시 안에 뿌락치 있다네 그랬죠. 네? 박원순 시장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기 위한 뿌락치들이 이 안에 존재한다. 지금 이 부분으로 해서 우리 셔틀버스 기사들 물론이고 셔틀버스도 기사들이 한 분이 수십 명의 학부모들을 상대를 합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여론의 동향이 상당히 이게 좌우할 텐데 이분들이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진짜 속이 끓습니까? 욕하는 건 다른 사람의 담당 공무원이 아니고 들어오세요. 최석호 동지 들어오세요. 다른 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이 전 개인적으로 절대로 저분의 그 노동자적 관점 아까 우리 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듯이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그 서울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또 이전에 또 참여연대 활동을 하셨었을 때부터 제가 알던 분이지만 그런 분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비난은 시장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틀림없이 서울시 안에 뿌락치 있다라고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 다음. 지금 이제 혹시 이주원 위원장 오셨나요 여기? 안 오셨나요? 오늘 못 오셨네? 최석호 동지 앞쪽으로 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그 경기도 이 통학마을버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1996년도에 이인재 씨가 도지사를 할 때인데 역시 그때 우리 지금 서울처럼 자가용 차량들이 아이들을 태우고 다녔어요. 등하원을 시키고. 그런데 이 부분이 단속을 해서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서로 일자리를 뺏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역사회 문제가 아주 대단히 커졌어요. 그런데 단속반이 또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아우성이 누구한테 나왔느냐? 학부모들한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재 도지사가 거기에서 지금 현행 영역 자동차 운수사법이 뭐가 어떻게 되든 일단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라도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처음에 자가용으로다가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한정면허까지 내주고 지금도 500여 대가 한정면허 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공식적으로는 경기도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통학마을버스 분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 통학마을버스 분과의 차량 500여 대는 다른 업무는 일체 못합니다. 일반인을 일체 수송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한 17년이라고 했나요? 아무튼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안 났어요. 사망사고가. 그리고 평균 6, 7년 이상을 다 무사고 운전자예요. 이 통학마을버스를 운전하는 분들이. 그렇게 대단히 효율적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성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외국 사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외국에서는 훨씬 100여 년 전부터 스쿨버스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최근에도 외국에서 이 스쿨버스 제도를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에다가 맡겨두거나 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중요한 주차된 공공영역을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공공영역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공공사업으로 그것을 양성화해서 제도를 완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스쿨버스 제도가 제대로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데 자동차 제작 단계에서부터 프레임이 벌써 다른 일반 차량하고 아주 단단한 골격으로 차량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스쿨버스들을 운영하는 것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철저하게 해가지고서 이 3박자가 맞으니까 당연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요. 미국이
일반 차량의 14분의 1 사고율이, 그리고 그 독일이 자그마치 58분의 1입니다. 이 스쿨버스 사고율이. 그렇게 도로교통공단 이 박사가 그렇게 그 발표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공공 영역에 있는 이 통학버스 제도는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말 그대로 공공사업으로 이것을 끌어들여 와서, 그래서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그런 이 통학버스 제도를 운영을 해야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 세대의 교통안전, 통학안전이 담보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 셔틀연대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언을 했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작년 국토교통부가 3월에 여객자동차운수사법 일부 개정 입법 예고를 했을 때부터 당신들이 지금 개정하겠다라는 내용은 전부 다 엉터리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전용 차량 등록제를 시행하라. 이거였습니다. 전용 차량 등록제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아이들 교육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이 차량입니다 하고 차량을 등록하고, 그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 납니다 라고 등록을 하면 차량에 대해서 정기점검하는 거든 운전기사들에 대한 교육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든 이게 다 국가가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 차량 등록제로 시행을 하면 지금 그런 복잡다단하게 뭐 공동소유제니 뭐니 이런 더더군다나 위헌적 소지까지 있는 이런 이 무리한 어떤 정책을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제도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용 차량 등록제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교육 현장은 당연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하게 이렇게 단속이라든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셔틀 연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가용 유상 운송과 관련해 가지고서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의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81조 1항 2호에 따라서 교육 목적으로 하는 운행의 경우는 우리가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할 수 있다. 그 허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103조인 104조에 의거해서 이러이러한 차량은 이러이러한 구비 조건을 갖춰서 이런 조례를 마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전체 적용이냐 일부 적용이 이런 진짜 쓸데기 없는 논란이 지금 현재 설왕설래 하고 있다라는 건 이따가 좀 자세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서울시에서 이거는 사실 법하고는 또 상관도 없는 겁니다. 지금 사실 서울시 내 각 구별로 유치원 어린이집만 해도 약 한 구에 400여 군데씩 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이승환 수석 어디 계세요? 이승환 수석 위원장님. 네, 맞죠? 네. 그렇게 그러면은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시설만 하더라도 25개 구니까 거의 10,000군데가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곳에 지금 일을 하는 어린이 보호 차량은 법하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들이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 원장이든 어린이집 원장이 차가 필요해. 차가 필요한데 그 차를 어디다가 주문을 하고 어디에다가 상담을 할 데가 없는, 문의를 할 데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차량을 운전하는 우리 셔틀버스 노동자들도 어디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지를, 중간고리 역할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승을 부립니까? 결국은 관광회사 중간 관리자들이 소개업자로 나서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일자리, 어차피 원장들이 할 데가 없으니까 다 관광회사 여기저기다가 전화해가지고 그 전화 받은 중간 관리자들이 또 우리 셔틀버스 노동자들한테 소개비 받죠.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뭐 100여만 원 넘게 그렇게 받는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 착취를 당하고 있는 아주 대단히 모순된 구조적 현실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 통학버스 지원센터라고 하는 걸 설치하고 거기에 우리 다산 콜센터는 몇 번입니까? 네, 그것처럼 우리 1000만 미래 세대입니다. 이 미래 세대들이 그 차량이 필요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130이다 그러면 130에 딱 전화 걸면 여기 콜센터입니다. 통학버스 콜센터입니다 라고 전화 받아가지고서 차가 필요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간 착취 고리 없이
안정적으로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통합버스 지원센터와 콜센터를 서울시가, 이건 법하고도 상관이 없는 문제니까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저 그림 보니까 벌써 시장님 허락하셨네요. 이게 진짜 서울에서는 불과 200~300만의 미래세대, 중고생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엄청난 숫자의 미래세대들의 안전통합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1000만입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이 공공영역 중에 하나가 우리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이 노동이 존중받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우리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노동교통권, 그 100만 가족의 생존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달려있는 대단히 중차대한 공공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시장님이 결코 소홀하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믿죠? 예!